기름진 들판, 옥야라고 불릴 만큼 비옥하고 너른 땅. 유서 깊은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우리를 반기는 곳. 삼한시대 이래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짙게 배어있는 고장. 오래된 미래가 숨쉬는 들녘. 시간이 익어가는 전북 익산으로 길을 떠납니다. 웃긴 여미게 하는 차가운 바람 찾아들었지만 아직 이곳 함라산 산등성이에는 초록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노랗고 빨갛게 변해가는 그 모습 자체가 볼거리고 즐길거리기에 차분히 익어가는 단풍나무길을 걸어봅니다. 와, 선생님 여기 좀 더 시간이 흘러 가을이 더 깊어지면 예쁘겠는데요? 아직은 좀 일러서 그런데 이 애기 단풍이 들면 정말 새빨간 예뻐요. 저희가 지금 이 걷고 있는 함라산의 매력이 뭡니까? 이 함라산이 임도가 저 칠목지에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9.2km 정도 돼요. 와, 기네요. 근데 이 나무들이 잘 관리가 돼서 터널을 이루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여름에는 그늘지니까 얼굴 안 탄다고 아주 좋아하시죠. 그리고 겨울에는 또 바람을 막아주니까 아무리 추워도 그냥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걷기 좋은 이 길은 평평한 평지와 비탈진 산길이 어우러져 쏠쏠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청홍빛 단풍 바라보고 은목서 꽃향기에 흠뻑 취해 걷다 보면 소나무 사이 촘촘하게 펼쳐진 차밭. 여러 가지 자연의 향기 그윽한 차밭은 가던 발걸음 절로 멈춰서게 합니다. 네, 이게 소나무 군락지입니까? 네. 녹차 군락지입니까? 소나무밭 사이에 있는 녹차 군락지가 맞겠죠. 네. 사실은 저기 웅포에 보시면 숭림사가 있어요. 숭림사 말사인데 임해사가 있었던 절터랍니다. 1392년도에 고려가 멸망하고 네. 1390 그 2년 뒤에 화재로 소실이 됐답니다. 아, 절 자체가. 근데 이제 그 유교를 국시로 삼았던 조선이기 때문에 네. 따로 복원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하자고. 버려졌는데 네. 그것이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차나무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차나무가 이제 그 이런 쭉쭉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그 교목이 아니고 관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지금 저렇게 전지 작업을 하거나 이러면 다소곳한데 지저분한 덤불지어 있어요. 그렇죠. 네, 야생차. 야생차 그대로니까. 네. 근데 이제 일반 차나무 밭을 이렇게 예상하고 오셨던 분들은 좀 실망을 하고 그러세요. 그러다 차밭 보니까 같은 데서 그렇죠. 보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죠. 그래서 이곳에 차밭을 조성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시각적 만족을 드리자고 차밭을 네. 조성하게 됐습니다. 야. 햇빛, 비바람 등 자연의 힘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자란 야생 차나무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잎을 만들고 가꿉니다. 기름을 바른 듯 매끈하게 빛나는 녹찻잎. 눈으로 향으로 맛을 즐기는 차인데요. 찻잎이 연글기 전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녹차꽃에는 하얀 꽃잎에 노란 수술이 가득합니다. 예쁘죠? 네네. 향기도 와. 아주 좋습니다.
향기가 나요? 네, 아주 좋아요. 와, 은은하게 좋네요. 이곳은 10월 말이 되면 정말 흐드러지게 차나무꽃이 펴요. 혹시 그 뭐 가을 국화처럼? 예, 예. 정말 가을 국화를 쭉 전시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많은 양이 핍니다. 원래 이 차나무는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실화 상봉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결국 만나고야 마는 해오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야, 좋으세요? 향이 참 은은합니다. 네. 뭐라고 할까? 강하지 않으면서 어떤 어머니의 향기 와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멋진 표현이십니다. 이야, 그 나무는 네. 그 자기 생존이 힘들면 더 많이 꽃을 피우고 더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런가요?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생존의 위해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겠죠. 아, 열악한 환경 네.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곳은 차나무의 북방 한계선 군락지잖아요. 네. 그만큼 추운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곳 차나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꽃을 피워요. 가을바람이 고랑을 헤엄치고 그 반가운 흔들림에 녹차나무는 소담한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습니다. 보통 소나무 밑에는 그 산소 같은 데도 보면 때를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뭐가 살기가 힘들어요. 차나무는 대표적인 남부 수종이거든요. 자라기 힘들 걸로 생각을 했었죠. 그 차나무는 햇볕을 받으면 단맛이나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이 그 떫을 맛을 내는 카테킨으로 변환이 돼요. 그런데 이곳은 보시다시피 소나무가 자연스럽게 햇볕을 차광해 주니까 감칠맛이 아주 좋습니다. 좀 진짜 농하시죠. 기분이라 그런가 다른 곳에서 맛봤던 차맛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네. 이른 봄에 네. 매화나무 밑에 있는 된장독에서 된장국을 끓이면 네. 매화의 향기가 묻어있다고 네네. 해서 맞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기는 왠지 기분이겠죠? 솔향이 배어있는 녹찬 차맛이 느껴져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혼자 차 한 잔 내려서 머그잔에 들고 와서 여기서 앉아서 마십니다. 그러면 그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이곳 전망대에 앉아있노라면 신선이 따로 없습니다. 높지 않은 산이지만 전망이 빼어난 이곳은 동쪽에 평야가 펼쳐 있고 서쪽으로 아름다운 금강이 흘러내려 보는 눈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걸으면서 조금씩 느끼는 게 긴 세월 동안 잘 익어가고 있는 도시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계절
무르익고 있는 이 들녘처럼 이 긴 세월 바탕 속에 익어가는 익산의 모습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지금 하나하나 제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그림처럼 행복한 여행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나산은 긴 장삼을 입고 염주를 손에 든 스님의 모습과도 같다고 하는데요. 스님이 들고 있는 시주굴은 놓여 있다는 그 자리에 고즈넉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소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인 탓에 홍수에도 물난리 나지 않고 함나산 뒤 금강이 있어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다는 이 함나마을은 옛 모습 간직한 전통 가옥과 정겨움 가득한 돌담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담이 참 예쁘죠. 이런 담을 토속담이라고 해요. 이 토속담은 흙을 짓이겨서 사이사이에 돌을 넣는 방식이에요. 이 토속담이 함나마을에 1,500m나 된다고 해요. 이 담길을 걷는 것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우리 힐링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함나마을의 옛 담장은 주택의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담장이 높은 점이 특징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만들고 덧붙인 문화유산이기에 등록문화재에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넉넉한 풍경에 인심 좋기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인데 이 초단 무주하고 서해는 영광이라 장평안주. 풍속은 하순이요, 인심은 하멸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죠. 그렇듯이 함나마을은 어떤 경치나 풍광이 유명한 곳이 아니라 인심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1930년대 전국에 만석군이 90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함나에만 3명의 만석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릿고개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숟가락만 가져오면은 여기에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어요. 곡식 만섬을 거둬들일 정도로 넓디 넓은 논밭을 가진 큰 부자를 만석군이라고 부릅니다. 특이하게도 함나마을에는 같은 시대의 만석군이 3가문이나 나왔다고 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삼부잣집이라고 부릅니다. 함나마을 3대 만석군 중 한 명인 이배원 가옥. 전라북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고택으로 현재는 안채와 사랑채, 담장과 대문 일부만이 남아 있습니다. 191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삼부자 중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고택인데요. 누룩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함나 삼부잣집 중 가장 먼저 지어진 이배원 가옥은 근처에 살았던 또 다른 만석군인 조혜영 가문과 김병순 가문에 영향을 줬다는데요. 특히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김병순 고택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근대 변화를 적극 수용한 가옥입니다. 당시의 생활상과 건축 양식 특징을 고스란히 살리고 원형을 잘 보존해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함나마을의 삼부잣집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또 보존 상태가 잘 되어져 있는 김병순 고택이라고 하는데요. 국가민속문화재 297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안채에는 1922년에 김병순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리고 사랑채와 행랑채가 있는데요. 행랑채하고 사랑채는 193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는 오른쪽으로 보시는 곳이 안채고요. 그리고 안채하고 이 평행선을 지고 있는 사랑채가 있고요. 또 들어오는 입구에 대문하고 같이 있는 게 행랑채예요. 그리고 또 창고가 있고 광이 있고 이러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두산 소나무를 가져다 지은 이 고택은 일자형을 기본으로 평면 구조의 가옥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 분홍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해왔기에 유교적인 관습을 따르면서도 농사와 가사 작업의 편의를 추구한 새롭고 실질적 편리를 실현한 건축인데요. 건축 부재의 조각이나 문양에서 나타나는 장식 기법이 뛰어나고 붉은 벽돌과 유리창호 같은 근대 건축 재료들이 가미되어 있어 건립 당시의 시대상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채를 여기 특징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절이 걸려 있죠. 이 글씨는 추사님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런 주절이 걸려 있는 곳은 손님들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머물렀고 나눔을 실천했던 분이고 마음이 따뜻했던 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석군은 오늘날과 비교할 때 재벌 반열에 오른 부자라는데 대체 어떤 마을이기에 이런 부자들을 배출해냈을까요? 함나마을의 재력은 호남 평야의 너른 들판이 바탕입니다. 3부자쯤 모두 땅에서 소출한 농산물로 부의 원천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부를 쌓기까지 근검과 절약의 세월을 보내고 자신이 쌓은 부에 겸손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새 만석군이 살고 있진 않지만 그들의 집에 전해 내려오는 그 시절의 이야기는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웃에게 인정을 나누었던 새 부자의 선행은 요즘 시대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베풀 수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삼부자님들처럼 생각하고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원동력을 부여해주면 어떨까요? 마한과 백제의 중심지 익산 금마면에 가면 장독대가 가득한 마당, 정겨움이 반기는 집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지혜가 담긴 순수 방식을 고집하며 지키고 자연의 맛과 향이 살아있는 전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17년째 된장을 담그고 있는 사남매 엄마 황수연입니다. 방앗간집 딸로 태어나 된장과는 어릴 때부터 인연을 맺고 살아왔지만 부모님과 다른 삶을 꿈꾸며 타국에서 4남매를 낳고 시끌벅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곳 금마면에서 된장과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여기로 금마로 귀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아빠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시골에 요양차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항아리 몇 개 이렇게 담아서 하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친정 어머니가
이렇게 장을 집에서 담가 드시던 분이셨는데 본인 항아리를 열 몇 개를 들고 오셔가지고 저기 보이는 모과나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쭉 넣고 장을 담그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항아리 한 열 몇 개 사셔서 놓으시고 또 담으시고 또 그 다음에도 또 담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 항아리가 40개가 되더라고요. 그때 저희 남편이 또 좀 투병 중에 좀 안 좋게 돼서 하늘나라를 가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뭘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항아리가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가 담가놓으신 40개의 항아리가 이제 눈에 들어왔고, 아 그럼 저거를 한번 팔아보자 이제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항아리 안의 된장은 햇빛과 비바람,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며 맛있게 익습니다. 세월과 시련을 품고 숙성된 된장처럼 반쪽을 잃은 아픔과 시련을 이겨내며 새로운 인생에 도전했습니다. 가족들 먹을 건 무엇이든 본인 손으로 만들어 먹던 친정어머니 덕분에 순수 토종 입맛을 가진 황 대표는 외식 경영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며 실력을 쌓고 배양했습니다. 야. 4남매에게 먹인다는 정성으로 만들어 누구에게든 자신 있다는 황 대표의 시골 된장. 야, 이게 맛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약간 짠맛이 돌지만 뒤에 그 감칠맛, 그다음에 단맛, 된장이잖아요. 네. 쌈장 같은 감칠맛이 도네요, 진짜. 그렇죠. 이거는 또 특별히 저희 농사진 유기농 콩으로 했어요. 아, 또 유기농 콩. 2009년도에 유기농 밭을 이제 사가지고 계속 농사를 졌어요. 솔직히 그 뭐 비료도 화학 비료도 못 주고 뭐 농약도 이렇게 친환경 농약이 있지만 네.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네.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고 또 이제 풀과의 싸움도 돼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확량도 적어요. 유기농이. 예, 수확량도 적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나오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매년 정말 땡볕에서 이제 밭에서 일을 할 때마다 아 이거 정말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 하지 말아야겠다. 막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도 저는 정말 좀 특별하다고 느끼거든요. 이 유기농 된장이 더 되게 소중하고 되게 맛있고 네, 소비자 분들 좀 아프신 분들이 또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명감 같은 거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이익만 생각해서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힘들고 이익이 없는 그런 네. 옛말에 좋은 집 장롱 뒤 먼지를 가져오면 장이 맛있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 초기, 된장 맛이 변했을 때 처음 매주를 띄운 친정 초가집 먼지를 가지고 와 위기를 넘긴 경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렇게 좋은 재료로 정성껏 담그는 것만큼이나 보관하는 환경과 관리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진정한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애기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 된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매주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처음에 되게 축축하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말라가는 과정에서 발효되고 건조되는 과정에서 뒤집어지고 계속 수시로 봐주고 이런 것들이 아이 키울 때 신생아였을 때 기저귀 막 자주 갈아주던 때 생각나고 그래서 된장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신생아 키우고 애기 키우고 이렇게 청소년이 되고 이렇게 성인이 돼서 판매하면 시집 보내는 그런 느낌. 예. 전통 장 연구만큼이나 음식을 통한 치유 연구에도 열심인데요.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과 경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게 보니까 어떻게 더 이제 막 진짜 같아. 국산 콩물에서 더 진짜 같아. 아니 그런데 더 그렇게 근데 보인다고. 더 그렇게 보여. 어떻게 믿음직스럽잖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누구나 쉽고 간편함에 이끌리기 마련인데요. 체험객마다 전통장을 반기는 모습을 보면 전통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전통 장류가 어떻게 보면 좀 사라져가고 있는 문화인데 알려주고 교육시켜주고 또 직접 만들어 보면서 더 많은 좋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가지게 하고자 했고요. 단순히 또 이제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걸 활용한 요리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더 친숙하게 전통식품을 더 많이 접할 수 있고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억척스럽게 장을 만들며 살아오다 보니 딸과 함께 된장을 만드느라 익히느라 친정부모님의 손가락도 어느새 휘었습니다.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에 기대며 바르게 잘 자라고 있는 4남매를 지켜보며 힘든 하루의 무게를 웃음으로 이겨낸 지난달. 이제는 전통장과 치유와 힐링이 넘쳐나는 따뜻한 공간을 꿈꿉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또 정성스럽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관리해주고 이런 부분은 제가 할 몫이지만 자연스럽게 오랜 세월 익어가는 것은 자연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할 도리를 해주고 기다려주는 거 그게 장이 아닌가.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로서 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또 아이가 혼자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거 이것도 엄마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어떻게 보면 장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제는 전북과 충남 일대에서 걷어들인 쌀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항구를 정비했습니다. 익산과 김제를 잇는 첫 번째 교량이었던 옛 만경교는 일제강점기에 곡물 수탈 목적으로 쓰였고 6.25 전쟁 당시에는 우리나라 해병대 첫 작전지이기도 했으며 오랫동안 교류의 통로로 쓰였는데요. 시간이 흘러 더 큰 다리를 만들면서 지나간 시절을 잊지 않도록 옛 만경교를 남겨두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이곳 춘포역 또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철도 역사인데요. 서민의 애환과 역사의 아픔을 간직하고자 새롭게 꾸미고 보존했습니다. 이 춘포역은 지금은 춘포역이라고 하는데 사실 1996년도까지는 대장역으로 불렸거든요. 광활한 마당, 넓은 들판이 있는 그런 동네라는 뜻이 되겠죠. 본격적으로 그 쌀이 생산이 되면서 일본으로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차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914년도에 생겼죠. 현대식 시설과 빛바랜 사진들이 오묘하게 어우러지는 이곳 춘포역에는 110여 년의 역사는 물론 다양한 삶의 모습과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이제 쌀 수탈의 목적보다는 주변 지역으로 출근하는 그런 승객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리 지역이나 전주 지역에 있는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삼내 시장으로 다니는 그런 그 승객들이 많았었거든요. 여기에 그 승객 숫자가 점점 이제 줄어서 1998년도쯤에는 그 승객을 실으는 그런 그 기차역으로 이제 쓰이지 못하다가 2011년도에 이 춘포역이 폐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폐역이 되었지만 아직 옛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공간이 여러 곳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을 위해 놓인 철로. 철로를 중심으로 도시는 크게 발달했습니다. 호남선부터 전라선, 장항선까지 무려 3개 열차 노선이 익산을 지나면서 역 주변은 크게 부흥했는데요. 그러기에 아직도 익산 곳곳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듯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과거 동일이역 중심으로 번창한 인화동에는 광복 이후 형성된 주단과 바느질거리처럼 당시의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건축물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보존과 활용 가치가 뛰어난 곳은 현재 문화재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지금 제가 명칭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거리에. 그럼 여기 상호들이 다 있어요. 이 거리는 형제상에도 있고 또 신신백화점도 있고 또 그 손 파는 공장 회사들이 6군데가 있었어요. 이건 여기가요. 월급 타고 나면 이쪽가 그냥 빡빡했었어요. 사람들 아주 많으니까 신도 이렇게 높은 구두 신고 또 다이트 치마도 있고 또 원피스 같은 것도 있고 자켓도 걸치고 청장 차림으로 주로 많이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좀 멋쟁이 태가 나온. 근대 역사를 품은 이 거리 한켠에 100년 된 건물이 묵은 때를 벗고 밝은 옥색, 새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익산의 역사문화 정거장, 솜리문화금고로 재탄생했습니다. 건축 당시 유행했던 근대 건축의 전형적인 모습과 현대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공간인데요. 무엇보다 인화동 골목의 숨은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과거에 익산금융조합 건물이었습니다. 1925년도에 지어졌고요. 농촌형 금융조합으로 함열, 황등, 여산, 익산금융조합이 있고요. 특히 이곳 지금 현재 솜리문화금고라고 이름되어지고 있는 이곳 1위 익산금융조합은 대교농장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경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곳에 돈의 흐름이 가장 많았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죠. 2019년도 11월에 이 인화동이 근대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 건물이 겉으로 드러나게 됐다고 해요. 앞에 지금 공터로 되어 있지만 이곳에 상가가 다 덧대어져 있어서 사실은 이곳에 사시는 분들도 이 공간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옛 익산금융조합 건물을 보수해 만든 곳인 만큼 금융을 주제로 각각의 공간을 꾸몄습니다. 옛날 돈이나 통장, 월급 명세서 같은 세월의 흔적 물씬 풍겨나는 물품들을 모아 함께 전시하고 있는데요. 약 100년가량 저장된 추억, 마음껏 내보이고 있는 곳이지만 유일하게 꽁꽁 닫힌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이 비밀의 금고입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이 금고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금고의 문에 7개, 6개 이상의 많은 열쇠가 있었다고 해요. 이 잠금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위에 있는 문을 통해서 금고문을 열었다는 설도 있고요. 또는 저녁에 이 금고문을 폐쇄하고 나면 2층으로 올라가서 다락에서 자면서 금고를 지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있는 금고 같은 경우에는요, 열쇠지기한테 열쇠를 맡겼는데요. 일제가 갑작스럽게 패망하면서 열 수 있는 열쇠 구멍과 손잡이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고이기 때문에 금고의 내장 벽 또한 철과 강한 콘크리트로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열 수 없었고요. 지금은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훼손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쌀값은 익산의 옛이름, 이리가 좌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그 시절. 그때 만들어진 금고인 만큼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화려한 시절을 뒤로하고 역사의 그늘로 사라져가는 이곳에는 예술로 그 시절을 살려내는 노력이 있습니다. 저희 미담보담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 카페입니다. 익산의 전 명칭이 솜리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갈대 속에서 시작된 그 마을이 이제 속리, 그게 솜리가 되었고 솜리가 이리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갈대 속이 이 인어동이었어요. 익산의 시작이자 되게 역사가 깊은 동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곳이 사라지면 안 되겠다. 이곳이 사라지면 익산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좀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술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행동하며 살아가고자 지역 예술가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비영리 문화예술 교육단체로 출발한 이곳 문화예술 공동체 협동조합은 지역민들이 예술의 가치를 배우고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이 공간을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꾸미게 됐습니다. 1층은 한복집, 2층은 주택이었어요. 색깔이 12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그 예술인의 12가지 색. 익산에 이렇게 예술의 색이 입힌 공간을 예술인들이 직접 만든다는 게 저희한테는 좀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예술이 없는 지역은 즐거움도 없습니다. 다양한 개성이 살아있는 지역 예술가들은 각자의 전공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공공미술, 전시, 굿즈 제작 같은 다양한 작업과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익산과 예술을 연결해 지역을 알리는 일인데요. 예술을 어려워하던 시민들이 막상 접하고 나면 관심이 생기고 교육이 끝나도 혼자 즐기게 되는 모습을 보면 가장 보람되고 뿌듯해진답니다. 저희가 강의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익산에 대해서. 근데 아이들이 기차밖에 모르더라고요. 이제 보석도 잘 모르고 그리고 고구마가 되게 유명해요, 익산은. 그런 내용들을 모르다 보니 좀 이걸 알릴 수 있는 그런 굿즈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익산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예쁜 굿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예술가라 자칭한다면 지역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특색 있는 생각과 작품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과 지역민, 그리고 예술을 잇는 다양한 활동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장민지 대표. 삶 주변에 예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가치를 알리고 설파하며 청년 예술인이 지역 안에서 탄탄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자신의 역할이 버겁고 어렵지만 즐겁답니다. 예술로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저와 같은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익산에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창업도 하고 그런 청년 활동들도 하고 재미있는 기획들도 하는 친구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서 우리 익산이 앞으로는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계속 이 예술을 통해 지역을 아름답게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요. 지역 안에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개비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동화 속에 빠지는 것 같네. 바람이 좀 불면 신나게 돌아주겠지? 청량한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올 때 탁 트인 강변을 따라 찬찬히 걸어보거나 자전거 페달을 밟는 상쾌한 즐거움. 색종이를 뿌려놓은 듯 형형색색 돌아가는 바람개비길 따라 걷다 보면 작은 마을 하나를 만납니다. 아유 이장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야, 반갑습니다. 네,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장님이라고 뵙기엔 너무 젊으신데? 저 지금도 좀 젊은 최연소 이장인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는 아마 지금은 한 4-5번째 아마 이장 될 것 같아요. 야, 이제 농촌도 젊어지고 있구나. 원래 포구하면 바닷가인데 아니 여긴 바다하고는 아주 멀진 않지만 그래도 바닷가 마을은 아닌데 왜 성당포구라는 말을 썼을까 또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포구라는 것은 사실 바다의 포구가 아니라 배가 예전에 드나들 수 있는 뱃길이 있는 곳을 포구라고 하거든요. 고려 때부터 조선 후기까지 한양에다가 세곡을 각 고을 8개 고을에서 저희 마을에 쌀을 가져왔어요. 맞아, 세곡창으로 알려져 있던 것 같아요. 성당창이 있었던 곳이에요. 서쪽으로 금강이 흐르는 성당포구 마을. 고려에서 조선 후기까지 세곡을 관장하던 성당창이 있던 곳으로 금강의 환경과 생태를 배우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물고기로도 예쁜 조형물도 만들고 주민들과 같이 함께 패목을 이용해서 했는데 이 마을 곳곳이 정말 아기자기하게 많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몇십 그루가 이렇게 느티나무가 있었대요. 그 쌀을 세곡을 운반하고 하는 그 좋은 선이 한 50몇 처들이 이곳에 다 들어왔답니다. 배들을 이제 정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느티나무로 동아줄을 매가지고 정박하는 용도로 썼답니다. 저는 왠지 멀리서 이 느티나무 보고 그 바다에 있는 어떤 등대처럼 느티나무 딱 보면서 아 저기가 포구야 다 왔어 막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무성한 줄기와 아름다운 모양을 자랑하는 느티나무는 수백 년간 성당포구 마을을 지켜왔기에 신성하게 여겨지고 가꾸는 나무들입니다. 저희 마을은 이제 삼북천, 금강 이렇게 있고 생태 습지가 굉장히 자연이 아름다운 생태가 살아있는 곳. 그거를 걸어서 다녀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우리 이 열차를 타고 생태습지 투어, 바람개비 투어를 하면 더욱 더 재밌습니다. 와, 그러면 저도 이걸 타서 투어를 해볼 수 있나요? 오늘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아유. 야. 야. 오. 야, 진짜 꼬마 자동차를 탄 것 같기도 하고 기차를 탄 것 같기도 하고 이 자체로만 재밌다. 탑승객의 즐거운 웃음들이 퍼져나가면 열차는 신나는 고개 운전으로 화답합니다. 제법 속도를 내는 기차 안에서 자연의 바람을 느끼다 보면 어느새 용안 생태습지에 도착합니다. 와, 이곳의 습지도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연꽃밭이고요. 여기에는 또 수련연못, 그다음에 백일홍, 코스모스, 해바라기, 국화 뭐 등등의 꽃들이 여기 이제 식재가 다 되고요.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 여기 생태 습지만 22만 평이고. 와, 22만 평이요? 여기가 예전에는 다 논이었습니다. 논. 여기를 우와.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땀벌이라고 했어요. 땀벌. 땀벌, 왜 땀벌인가요? 땀 나도록 뻘나게 일하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 땀벌 가자 그러면 윤여실 때 여기 오기 싫어가지고 오. 사실 진짜 도망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럼 이장님도 그런 추억이 있으신 곳이네요. 그럼요. 와. 부모님이 뭐 세찬 좀 가져와라, 물 좀 가져와라 하면은 어디 논으로 와라. 어렸을 때 그런 걸 제가 한 번에 찾을 수 있나요? 삥삥 돌다가 찾아서 또 혼나고. 혼나고 왜 이렇게 늦게 하냐? 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진짜 사람이 저기 막 점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논에서. 그쵸.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막 해요. 그러면 알아듣고 세찬 먹으러 와요. 저는 그게 어렸을 때 신기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 점점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이 살고 계신 마을이 변하는 소회가 어떠세요? 지금 사실 농촌에는 뭐 인구가 적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골치는 많이 아픈데 이제 이렇게 이런 자연 경관 같은 것들이 변화를 오면서 사람들이 이쪽 지역을 찾아오는 거. 그래서 마을의 소외가 좀 덜 되게 해서 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게 제 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바람인 것 같아요. 여름에는 연꽃, 가을에는 억새와 코스모스가, 그리고 겨울에는 철새들 쉼터까지 되어주는 이곳 용안 생태습지공원은 그야말로 동식물, 사람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을 선사하고 즐기게 하는 힐링 여행지 중에 힐링 여행지입니다. 이 금강에는 희로애락이 다 묻어나는 곳인데 저희가 예전에 마지막 어업으로 생계를 먹고 살 수 있는 게 갈대였어요. 갈대. 동해봉암에 잎이나 줄기를 약재를 사용한다 해서 저희 마을 주민들이 배 타고 갈대를 끊어서 이렇게 막 말려서 팔았는데 그때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도 경기도에서 타지 생활을 오래 하다가 마을에 이제 귀향을 했거든요. 한 11년 차. 그러면서 이런 우리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이 지금은 와닿고요. 어떨 때는 저 혼자 여기 가을에 노을 질 때 진짜 너무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이런 데서 마음의 또 위안도 삼고 하는 곳입니다. 화가에게 스치듯 머문 풍경은 창작의 영감으로 살아납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 화가는 자연과 하나가 되고 그 아름다움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곳 익산에서 보낸 시간을 화가는 어떤 작품으로 마침표를 찍을까요? 이곳 익산에서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위로는 금강, 아래로는 또 만경강, 이 가운데 호남평야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특히 이 익산은 전통의 역사 속에서 잘 잊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참 좋았는데요. 남은 계절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잘 익어갈 수 있도록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여행이었습니다.
낯선 이름, 낯선 풍경, 낯선 문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지금껏 알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익숙한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여행의 매력.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경이로운 역사 문화의 도시. 시간이 익어가는 들녘, 전북 익산입니다.